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필요 이상으로 지방질이 많아지는 상태입니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지요. 그런데요, 나이 들면 고지혈증은 생긴다. 가족력이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고지혈증은 막을 수 없다. 이 고지혈증 약은 평생 먹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늦춰야 한다. 약의 부작용이 많다. 이 고지혈증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가 많습니다. 고지혈증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는데요. 특히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신효범의 슬플 땐 화장을 해요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고기도 안 먹고 살이 찐 것도 아닌데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소견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인가 가족력 때문인가 생각도 하는데요. 고지혈증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 살펴보겠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께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건강검진 결과로 고지혈증 진단을 받게 되면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 잘했는데 하면서 조금은 억울해하는 분들 많지 않나요? 네, 굉장히 많으시죠.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매일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고 살도 안 찌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고지혈증 진단이 나와서 진료를 받으라 그러면 정말 많이 또 기분 나빠하고 또 오히려 놀라서 오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예. 특히 이제 여성들의 경우에는 술도 잘 안 드시고 또 채식 위주로 하고 살도 안 쪘는데 왜 저는 고지혈증인가요? 하고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고지혈증이 이 가족력, 유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유전이라 그러면은 막 굉장히 높아서 눈이 다 노래지고 팔다리가 노래지는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간단히 오는 고지혈증도 많으세요. 이거는 정말 체격이나 운동이랑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제 병원 진료를 꼭 보셔야 되는 거죠. 네. 워낙 좀 흔한 질환이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신경 쓰이는 또 질환이기도 하죠. 심혈관, 뇌혈관 질환의 위험에서도 고지혈증은 항상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 고지혈증 왜 생기는 건가요? 쉽게 생각하면 이제 육류, 동물성 소고기, 돼지고기를 많이 먹어도 생기긴 하는데,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족력으로 콜레스테롤 높은 집안들이 의외로 꽤 있으세요. 네. 그래서 잘 물어보면은 우리 언니도 고지혈증 약 먹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드셨어요.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본인이 담배 안 피고 살이 안 쪄서도 관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다면 아무리 조심해도 고지혈증이 올 수 있다는 말은 맞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예. 더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가족력이 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건지 또 가족력 하면은 이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멀리 생각하실 거 없고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 대개 한 분이 꼭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이 이제 할머니가 드셨던 기억이 난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벌써 언니 오빠들은 다 드시고 돼서 그런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이제 이렇게 높게 돼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당황하고 좀 거절하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주 심한 고지혈증, 나쁜 콜레스테롤이 막 200, 300 되는 분들은 500명에 한 명이나 2000명에 한 명꼴로 있다 그러세요. 이런 분들은 이제 동맥경화도 굉장히 빨리 오죠. 근데 이런 분 말고도 우리 상식적으로 아는 나쁜 콜레스테롤 선이 되게 이제 보통 110에서 120 사이인데 여기 160, 180 되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런 게 높다가 남자분들 담배 피고 계속 살찌고 운동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좀 병이 더 빨리 진행을 하고 좀 운동을 하면 좀 천천히 진행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예. 이 고지혈증을 1차성, 2차성으로 얘기하죠. 예. 가족력이 1차성이 되는 건가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럼 2차성은 어떤 건가요? 어떤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분들이 특히 삼겹살을 많이 드시잖아요. 예. 예, 그걸 또 구워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최근에 이제 한 20년, 30년 전부터 튀긴 음식을 서구식으로 많이 드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닭을 다 삶아 먹던 치킨으로 드시고, 탕수육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햄버거 같은 감자튀김 같은 거, 식용유로 튀겨서 드시는 음식들을 많이 드시면은 고지혈증이 오면서도 또 나쁜 콜레스테롤 더 올려가지고 혈관을 나쁘게 만들죠. 이거를 이제 되게 2차성이라고 그럽니다만은 2차성은 조금만 노력을 하면 되는데 이 집안 내력으로 오는 고지혈증은 요거는 운동 아무리 해도 별로 효과가 없으세요. 네. 네. 가족력으로 인한 고지혈증은 이제 1차성, 2차성은 생활 습관이나 또 질환이 있다면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럼 이렇게 가족력이 문제가 될 경우에 어린 나이, 예를 들면 청소년 시기에도 이런 고지혈증 진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높은 분들을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데려다가 콜레스테롤 검사는 물론 높고요. 예. 그 혈관에 혈류 검사를 하면은 벌써 혈류 속도가 떨어져 있고 초음파를 하면은 동맥경화에 이렇게 좀 불룩불룩 혈관이 올라와 있는 거를 발견할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애들은 잘 검사를 안 시키는데 미국에서는 부모님들이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을 때는 아이들을 꼭 검사해서 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때부터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하, 네. 그렇군요. 그럼 청소년기에도 고지혈증이 심각하다면 약을 먹어야 한다는 거군요. 네, 반드시 먹어야죠. 그걸 약을 안 먹으면 30대, 40대 되면 뇌졸중이나 이렇게 심근경색, 협심증으로 쓰러지게 되세요. 예. 네. 그러니까 부모가 고지혈증이 있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이는 괜찮겠거니 하고 검사를 잘 안 한다는 얘기군요. 아예 병원을 잘 데리고 오질 않아서 애들이 걱정한다고. 네. 다른 나라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필수로 검사를 시킨다는 거군요. 네. 자, 이게 이제 흔한 질환이고 그렇다더라 식의 얘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지혈증은 혈액에 어떤 지방질이 많은 상태라고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세포막도 만들고 호르몬도 만들고 여러 조직이라든지 신경을 다 만드는 게 콜레스테롤이라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너무 많거나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좀 나쁜 콜레스테롤 같은 게 올라가면은 혈관 벽에 이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혈관을 좁게 만들고 심할 때는 막거나 아니면 터트리게 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예. 그래서 이 고지혈증이 있더라도 자기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떤 콜레스테롤이 있는지는 한 번은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게 좋지요. 네. 예.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콜레스테롤이지만은 이게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네네. 이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잖아요. 예. 네네. 그리고 또 이게 합쳐서 총 콜레스테롤도 있더라고요. 네네. 이 각각을 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좋은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붙어 있는 피떡을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떼어다가 이렇게 간에 가서 이렇게 없애버리는 좋은 역할을 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청소차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 좋은 콜레스테롤 운동을 하면 많이 올라가서 좋고 담배를 피면은 약을 먹어도 잘 올라가지 않아요. 담배가 나쁜 거죠. 예. 그다음에 나쁜 콜레스테롤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혈관에 이제 조금씩 끼기 시작해서 막히거나 터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쁜 쓰레기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나쁜 쓰레기를 혈관 벽에다 부어 놓는 거죠. 그리고 총 콜레스테롤은 이 두 개를 합친 건데 총 콜레스테롤은 별로 관심 안 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괜찮습니까? 이것저것 다 기억하기 싫으시면은 나의 나쁜 콜레스테롤 영어로 LDL이라 그러죠. 이 나쁜 콜레스테롤 얼마인가 그것만 잘 관심을 가지시고 대처하시면 됩니다. 네. 네, 총 콜레스테롤보다는 이제 LDL 이걸 유심히 더 잘 봐야 된다는 거군요. 네, 왜냐하면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이 좀 높더라도 어떤 분들은 또 그거를 상쇄하려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올라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총 콜레스테롤이 높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나쁜 콜레스테롤 LDL만 내가 높으냐 나쁘냐 이렇게 따지시면 되죠. 네. 예. 그러니까 총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 그럼요. 그래서 LDL을 잘 살펴봐야 돼. 반대가 HDL이죠. 네네.
예. 좋은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하이 콜레스테롤이죠. 네. 예,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고 또 나쁜 녀석도 있고. 네네. 이 콜레스테롤 얘기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음식이 바로 고기와 새우거든요. 네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먼저 새우를 말씀드리면, 예. 그러니까 새우랑 비슷한 게 이제 전복, 오징어 같은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이런 바다에서 나오는 음식의 콜레스테롤이 꽤 많긴 한데, 이런 음식들은 별로 몸에 해롭지가 않아요. 콜레스테롤이 있긴 있어도. 그리고 또 좋은 콜레스테롤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새우 전복 잘 못 먹잖아요. 비싸서. 네. 이런 거 있으면 가끔 드셔도 되는데, 고기에 있는 지방, 특히 이제 그 눈에 보이는 그 기름이 많은 갈비 같은 거. 네. 예, 그런 거나 그 삼겹살에 비계를 많이 드시게 되면은 거기 있는 그 지방이 들어가서 나쁜 콜레스테롤로 변하세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고기를 드시더라도 안심이나 등심 쪽으로 해서 기름을 빼고 드시고,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그렇게 수육으로 삶아 드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고기가 이제 기름이 많이 빠지고 되게 살고기만 드시게 되거든요. 이런 고기도 튀겨서 드시면 한 너댓 배가 더 나빠지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굽거나 조리거나 삶거나 쪄서 드시는 게 좋고, 그 새우도 튀겨 드시면은 몸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예. 튀김보다는 새우도 다른 방법으로 조리를 해서 네, 찌거나 삶거나. 네네. 예. 그러니까 수육 같은 것처럼 그죠? 그렇죠. 예. 수육이 굽지 않고. 그 중에 제일 좋지요. 네네. 예. 근데 이제 또 고기도 좀 드셔야 되잖아요, 사실. 이제 고지혈증 때문에 걱정해서 채식으로만 드시는 것도 문제겠죠. 그거는 절대 안 되고요. 예. 저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 오시면은 이제 반대로 고기를 드시라 그러거든요. 이제 지방이 있어도 드셔야 된다. 근데 나이가 드실수록 입맛이 떨어지고 그 식사량이 점점 줄으니까 빈혈이 생기고 이제 근육이 위축되니까 잘 넘어서 부러지고 그러셔서, 그리고 이제 논문을 봐도 지금 이게 70 넘고 그런 분들이 고기 드시는 거는 지장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빈혈도 막아주는 게 효과가 있으십니다. 근데 만약 협심증이 있거나 뇌졸중이 있으신 분들은 콜레스테롤 약을 같이 드시면서 드는 게 좋고, 근데 문제는 이제 요즘에 젊은 우리 20, 30대, 40대 이런 이 직장인들이 이제 회식 때 너무 고기를 많이 드시고 예. 이게 튀긴 거를 많이 드셔서 요즘에 그 성인병이라는 게 너무 빨리빨리들 발생하시죠. 그래서 채식만 하는 분들도 뭐 괜찮겠지만은 나이 드시면 좀 고생들을 많이 하세요. 네. 네. 그 이제 새우를 콜레스테롤 무서워서 피할 필요는 절대 없는 거고요. 그건 오해인 네네. 거고. 예. 네. 고기는 드시되 가급적 이렇게 좀 삶아서 드시는 게 더 좋다. 네네. 아니면은 단백질이 많은 콩이나 두부, 생선 드시는 건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음식 중에 제일 좋은 단백질은 콩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제일 좋은 지방은 이제 호두잣 같은 데서 나오는, 아니면 참기름이나 들기름에서 나오는, 그리고 이제 외국 분들은 올리브유를 또 많이 드시죠. 예. 그러니까 이건 다 식물에서 나온 단백질 지방인데 이런 거를 많이 권하는데 우리가 또 이것만 드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드시되 그 드시는 방법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튀기지 말고 가능하면 이제 기름을 빼고 드시는 방향으로 하시면은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시죠. 네. 네. 또 빵이나 떡, 예, 이런 이제 밀가루, 탄수화물이죠. 이게 네네. 고지혈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맞습니까? 이 중에 빵이 제일 문제가 되세요. 빵이요. 예. 예, 빵은 그냥 밀가루가 아니라 거기 설탕에다가 버터에다가 뭐 온갖 게 다 들어가거든요. 이게 빵을 많이 드시는 우리 또 중년 여성분들은 반드시 비만이 따라오고 피 검사를 해보면은 이 고지혈증이 또 따라오세요. 그리고 이제 떡도 이제 당이 많이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콜레스테롤 안 좋긴 하는데 그나마 좀 나은 거고, 제일 또 나쁜 게 튀김. 말씀드린 대로 식용유로 튀긴 게 좋고, 마가린에는 그 트랜스 지방이라는 그 지방이 있는데 이거는 또 지방 중에 제일 나쁜 거예요. 요거는 혈관을 막 갉아먹는 거라서, 일단 마가린이 포함되어 있는 이거는 식물성 그 기름이라 그러면서 옛날에 많이 드시다가 지금은 이제 권하지 않죠. 근데 사실은 음식에 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를 좀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이게 성분이 어떤 건가 미리 한번 보셔도 좋겠어요. 예.
이제 고지혈증이라고 하면은 최대한 약 복용 시작 시기를 좀 늦춰야 한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좀 이제 부담되잖아요. 약하면은. 예. 이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환자분들하고 많이 싸우는데요. 예. 드실 때가 되면은 빨리 드시는 게 좋아요. 늦추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혈관이 70% 막힐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막 등산도 다니고 뭐 설악산도 올라가고 막 마라톤도 나가고 그러세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기에 혈관이 더 좁아지거나 혈관이 터지게 되면은 바로 돌연사나 뇌졸중으로 넘어가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30%, 40%, 50%, 70% 되기 전에 콜레스테롤을 무조건 떨고 놓으면은 이게 진행을 막거나 그리고 운동을 하시면 그 좁아진 게 다시 넓어질 수도 있으세요. 예. 뭐 완전히 넓어지진 않지만 그 진행을 많이 막아주죠. 이런 거는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돼 있고 이 콜레스테롤 약을 잘 드시면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다리 혈관 막히는 거를 한 45%까지 예방 치료가 되죠. 예. 굉장한 거죠. 그 어떤 부류에서는 본인이 음식 조절 잘하고 하면은 70%까지 예방을 해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약이 없어요. 근데 저기 우리 그 약을 드셔야 되는 분들이 이제 여러 또 매스컴에서 잘못 아시고 약을 안 드시다가 나중에 이제 일을 치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네네. 예. 아무튼 이제 드시기 시작하면 또 평생 먹어야 한다 이런 얘기는 있거든요. 그건 맞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사실 지금 미국에서는 혈관이 깨끗한 분들도 이런 콜레스테롤 약을 미리 먹거든요. 생기지 말라고. 이제 이 서양 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햄버거나 그 감자튀김 걸 많이 먹고 햄 소세지를 많이 드시고 어려서부터 하기 때문에 한 지금도 10배 정도 그 심장병 발생률이 높으세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제일 많은 환자가 심장마비, 혈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이 약을 미리 예방으로 드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가끔 이제 이런 약이 부작용이 좀 난다고 어디 자꾸 들으셔서 물어보면은 뭐 다른 영양제는 한 8개씩 드시면서 이거를 뭐 매일 먹어야 되나요? 평생 먹어야 되나고 굉장히 거부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거는 뭐 어떤 부작용이 나는 게 그 좀 손실이 있더라도 이걸 뭐서 득을 보는 게 한 10배 이상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수많은 그 논문이 나와 있고 수억 명의 대상으로 한 데이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드시라 그러면은 진짜 좋은 보약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그냥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예. 또 어떤 분들은 약 안 먹고 식습관이나 운동으로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떨어뜨리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건 어떨까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나쁜 콜레스테롤이 170인데 운동에서 떨굴 수 있는 게 20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뭐 저는 매일 그런 분들을 보는데 그럼 석 달만 여유를 주세요. 제가 열심히 해갖고 오겠습니다 했는데 정말 잘하는 분들은 한 떨어져서 150 정도 지금도 높은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런 거를 오래 지속을 못 하세요. 그러다가 또 고기도 먹고 싶고 또 게을러지면은 한두 달 지나면 또 다시 또 170, 180 올라가서 이거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시고 그러니까 약을 드시면서 생활 습관, 음식 조심하고 운동하는 게 정답이죠. 그러면 정말 혈관이 좋아지십니다. 그건 의사 선생님 드시라고 그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이미 동맥경화 생겨 있기 때문에 드시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안경 쓰신다고 우리 나이 들면 다 안경 쓰잖아요. 돋보기 쓰든 뭐 근시 안경을 쓰든 간에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드시고 제일 좋은 영양제라고 생각하시고 드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좀 많이들 거부감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또 그런 약은 거부감 가지시면서도 건강 보조 식품들, 기능식품들 또 이런 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 약들은 어떨까요? 사실 뭐뭐 드세요 하고 적어보세요 그러면 한 8가지를 적어요. 근데 되게 이제 이 텔레비에서 광고성으로 하는 그런 거. 우리나라의 좋은 약은 전부 100% 의료보험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뭐 혈관에 좋습니다. 뭐 기름을 덜습니다. 뭐 HDL을 올리고 LDL 떨어뜨린다는 약들은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하나도 없으세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드시고 또 그런 거 드시다가 또 간 나빠서 오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간이요? 그래서 그런 영양 보조 식품도 한번 드시기 전에
주치의사님이랑 꼭 상의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석 달 여유를 드셨는데 나중에 더 나빠졌어요. 근데 약은 뭐 7개씩 드시는데 그러니까 그 오메가3 같은 걸 또 많이 드시는데 지금 대한민국 여성의 대부분이 드실 거예요. 오메가3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1도 안 떨어집니다. 이건 중성지방만 좀 떨어지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콜레스테롤을 진짜 떨구려고 그러시면은 병원에서 드리는 그 쌀알 만한 조그만 약 하나만 드시면 됩니다. 그 광고에 너무 현혹되지는 마시라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 쌀알 만한 약이 이제 스타틴 계열의 약이죠. 네네네.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약이 부작용이 전혀 없는 건 아닐 텐데, 주로 뭐 근육통이 있다더라, 당뇨 위험이 높아진다더라, 또 뭐 간 수치에 대한 걱정도 하시더라고요. 그건 어떻습니까? 네, 아주 드물게 이제 그 약을 드시면 어깨랑 종아리가 아픈 분들이 있으세요. 자, 그때는 약을 줄이거나 또 근육통이 안 오는 콜레스테롤 약들이 있거든요. 그걸로 바꾸시면 되고, 저는 꼭 약 드린 다음에 2달 있다가 간 검사를 다시 해요. 콜레스테롤도 측정하지만. 그래서 간 수치가 올라가면은 약 용량을 조절하시면 되고, 요즘에는 이제 스타틴 외에도 그 우리가 고기나 계란, 달걀 먹으면은 이제 콜레스테롤 흡수되는데 그거를 막아주는 약이 또 좋은 게 있습니다. 그거랑 섞은 약을 쓰면은 간 수치가 정상이 돼서 문제가 없죠. 제일 문제가 당뇨인데, 지금 이제 논문을 보면은 10명이 드시면 1명에서 당뇨가 온다. 뭐 많은 논문은 이제 4명까지 온다 그러는데 다 오시는 건 아니고 특히 당뇨 소질이 있는 분들이 당이 조금씩 올라가시는데 당이 올라가는 것보다 이 콜레스테롤을 떨고서 오는 효과는 한 10배 이상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실보다 득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이게 지금 엄청난 논문에서 증명이 되신 거기 때문에 이 당 걱정 때문에 그 유튜브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콜레스테롤 약 스타틴 드시지 말고 뭐 딴 거 드시라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협심증 진단을 받았거나 뇌졸중이 있었거나 그 스텐트 시술 혈관 막혀서 하실 때는 반드시 콜레스테롤 안 높아도 더 많이 약을 드셔서 떨고 나야 재발을 더 안 하시게 됩니다. 네. 그럼 약을 드시게 되면은 동시에 증상도 잘 살피고 관리도 같이 해야겠네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말씀드려요. 어깨 아픈 거 잘 보시고, 그다음에 간 검사는 2달 있다 할 겁니다. 그때 당도 한번 되게 이 간 수치 올라가는 분은 5일만 드셔도 올라가세요. 그래서 당도 같이 봐서 조절을 해드리죠. 대부분은 다 괜찮으세요. 네. 그러니까 드물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군요. 당도. 그럼요. 네. 고지혈증 약 복용하게 되면 술은 반드시 끊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술 그냥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셔도 되고요. 괜찮아요? 네네. 저는 뭐 이것저것 다 끊으라면 끊는 분도 하나도 없으세요. 근데 담배는 꼭 끊으시라 그러는데 담배. 술은 너무 과음만 하지 마시고 이제 적당히 좀 즐기시라고 얘기를 하죠. 담배랑 고지혈증 약 술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네. 고지혈증 약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술 막 드시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포함하면은 뭐 약하고 관계없이 간이 나빠지시죠. 그렇죠. 술은 사실 뭐 고지혈증과 상관이 없더라도 다른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요. 뭐 암도 많이 생길 수 있고, 뇌장애도 올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뭐 경우에 따라서 조금 드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력에 대한 말씀도 앞서 해주셨고요. 이 청소년들에게 이런 고지혈증이 좀 일찍 찾아오게 되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나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요즘에 이제 그 유치원생들도 비만이 많고 그 초등생들도 많은데 물론 이거는 이제 2차성이죠. 많이 먹어서 오는 건데 이 부모님들이 젊어서부터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들의 아이들을 검사해 보면 100% 같이 높아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 음식을 철저하게 조절해 주든지 잘 안 될 때는 그냥 영양제라고도 해서 하여튼 약을 꼭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30대 초반에
그 30대 후반에 이렇게 쓰러지는 젊은 분들 대개 보면 어려서부터 이 고지혈증이 있다가 혈관이 이 뇌나 심장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꽤 많이 있어요. 이 가족성 고혈압들이 고지혈증이요. 근데 이제 너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지혈증에 대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심장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주리의 립스틱 짙게 바르고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백질, 이 건강관리에서 늘 강조되는 영양소지요.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달걀, 두부, 생선과 같은 음식을 밥상에 올리라는 말을 하는데요. 단백질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의 백현욱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몸의 필수적인 3대 영양소 하면 탄수화물, 지방, 그리고 단백질이 꼽히잖아요. 예. 이 단백질이 뭐길래 건강을 얘기할 때 항상 강조되는 걸까요? 방금 말씀 주신 3대 영양소는 다시 부를 때 열량 영양소라고도 부르거든요. 예. 그중에서 특히 탄수화물과 지방은 각각 왜 1g당 4칼로리 혹은 지방은 9칼로리의 열량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네. 그리고 단백질도 우리 얘기할 때는 그것도 1g당 4칼로리가 나와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단백질이 몸에 들어가서 하는 중요한 역할은 열량을 제공하는 게 1번 역할이 아니고요. 사람 몸의 근육과 여러 가지 장기를 구성하고 그것 이외에 효소나 호르몬이나 항체 등 여러 가지 생리활성 물질의 필수 요소가 되는 거죠. 즉, 그 열량 제공 이외에 몸의 구조를 유지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3가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세포의 성장과 복구, 효소,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고 면역 체계를 잘 유지 지원한다. 이런 생리학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건강 관련 영양소를 꼽을 때 가장 강조하고 나는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예. 그래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또 얘기할 때도 순서대로 말하면 단백질 좀 먼저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 단백질은 이런 탄수화물이나 지방처럼 축적되지 않고 분해가 됩니까? 어떤가요? 보통 왜 우리 지방이나 탄수화물의 경우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먹으면 우리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되죠? 살이 지방의 되고, 형태로, 네. 그죠? 예. 뱃살이 지방 되고, 형태로 그죠? 바뀌어서 그대로 몸에 저장이 되거든요. 예. 근데 단백질은 인체의 구성 성분과 생리활성 기능 물질의 재료로서 계속 필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탄수화물이나 지방처럼 급할 때 꺼내 쓰는 열량 목적으로 축적되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우리 몸이 한꺼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보통 한 20 내지 30g 정도 되기 때문에 한 끼에 한꺼번에 나 오늘 하루치 60g 다 먹을 거야. 그렇게 먹는 것보다는 예. 분산해서 드셔야 제대로 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단백질은 탄수화물이나 지방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꾸준히 먹는 게 필요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꾸준히 매일 몇 끼 조금씩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우리는 생리성 유지를 위해서요. 네, 회식하게 되면 이제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고기도 단백질의 일종인데 그렇죠. 한번 먹게 되면은 또 왕창 먹는 게 있어요. 예. 그것도 좀 문제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게 지나치게 드시는 게 아주 소량은 지방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거를 분해해서 몸에서 내보내기 위해서 네. 콩팥에 심장에 오히려 부담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콩팥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의 경우는 너무 많이 먹으면 원래 안 되고요. 예. 평범한 사람도 콩팥으로 전부 다 분해를 해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물도 좀 많이 드셔야 되고 꼭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지나치게 과다하게 잡수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예. 그 회식할 때 고기 먹으면은 이 기회다.
꼭 먹어둬야 된다.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게 좀 있어서 한 번에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고기도 드시고. 함께 드시는 거 뭐 지장 없어요. 뭐 다른 것들도 좀 이렇게 같이 드셔야겠습니다. 그 단백질이 좀 부족할 때 오는 몸의 변화, 신호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편하게 금방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쉽게 피곤하거나 우울해진다. 요즘 뜻밖이죠. 굉장히 애매모호한 증상이잖아요. 예. 단백질이 적고 탄수화물만 많은 식사를 하면 쉽게 졸음이 쏟아지면서 오히려 포만감도 적고 저혈당에도 잘 빠지고 그래서 왜 머리가 좀 흐릿해지는 거 있잖아요. 안개가 낀 것처럼. 그래서 이럴 때 우리 브레인 포그라는 말도 써요. 뇌에 안개가 꼈다라고. 그런 증상이 발생해서 굉장히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런 게 있고요. 또 단백질, 소고기나 콩처럼 단백질 많은 식품에 들어있는 철분의 경우 그게 또 이제 모자라게 되면 빈혈이 오거든요. 그것도 역시 피로감을 많이 부르게 되는데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을 드시면 이것 역시도 적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단백질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생성을 도와주는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우울증이나 이런 거에 오지 않게끔 상당히 도움을 주거든요. 근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렇게 세로토닌을 잘 못 만들게 되니까 우울증이 더 쉽게 발생하는. 첫 번째는 피곤하고 우울하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포만감을 느끼도록 하기 때문에 적게 먹고 부족하면 단 음식이 자꾸 당기면서 집중력이 저하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달달한 군것질을 자꾸 찾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피부와 그리고 머리카락, 손톱 같은 거에 중요한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모자라게 되면 피부가 탄력이 없어지고 거칠어지고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고 얇아지기도 하고 또 손톱이 갈라지고 깨지는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내가 근육을 만들려고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그래도 살도 빼고 싶으니까 잘 안 먹었어요. 그러면 체중은 빠져도 희한하게 근육이 안 생기잖아요. 재료가 없으니까 내 몸에 근육을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잘 안 생기고 오히려 근육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고 또 더해서 세포가 손상된 거를 빨리빨리 회복시키는 역할이 줄기 때문에 다쳤을 때 회복이 안 된다. 그리고 또 여섯 번째로는 면역력이 뚝 떨어지죠. 왜냐하면 단백질이 면역세포와 항체를 형성하니까 그게 적게 만들어지면 감기나 감염질환 잘 걸리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예 알부민 같은 게 부족하게 되면 몸에 체액이 자꾸 저류가 되면서 온몸이 푸석푸석해지고 붓는 증상이 생기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 주변 지인 중에 좀 건강을 위해서 또 살을 빼기 위해서 고기를 한동안 안 먹었는데 뭐 어지럽다고 하고 생기가 없어 보이고 결국 이제 고기를 다시 먹기 시작했는데 그게 아주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닌 거군요. 근거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감소증도 올 수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어르신들에게 근감소증은 더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근감소증이 이제 최근엔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것도 이제 잘 알려졌고 근감소증이라는 것 자체가 근육이 감소했다. 그럼 양만 줄어드냐? 그게 아니라 근육의 힘과 기능이 같이 떨어지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인이 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단백질 섭취까지 부족해지면 더 빨리 근감소증이 진행되겠죠. 그래서 60대 이후에 뭐 허리 디스크라든지 관절의 통증이 자주자주 생기는 것 역시 이렇게 근감소증과 연관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백질 섭취가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력 운동만 한다고 근육이 생기는 거 아니고 오히려 손실이 많이 되니까 나이 많이 드실수록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감소증, 이제 근육의 양, 또 근력이 떨어지는 건데 그게 뭐 노화도 있겠습니다만은 단백질 부족이 또 큰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재료가 있어야 근육도 만들지요.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서 만드는 거를 어느 정도 촉진을 시켜도 근육을 만들 재료 자체를 우리가 섭취를 해주지 않으면 근육은 점점 소모되고 더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나이가 드셔도
근력과 근육량을 유지하는데 단백질 섭취는 충분히 하시면서 근력 운동 병행하셔야 합니다. 네. 이 관련해서 연구도 많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최근에 국내 한 종합병원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 예. 근감소증이 있을 땐요, 남성 노인의 경우는 사망이나 요양병원에 아예 입원해버리는 비율이 정상보다 무려 5배 이상 높았답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그리고 여성의 경우도 남성만큼은 아니지만 2.2배니까 2배 이상 높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30대부터 시작해서 매년 1% 정도 근육량이 감소하고 대략 65세 정도가 되면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육의 한 30% 전후, 그리고 80세가 되면 40% 이상 감소해서 많게는 50% 정도 감소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비만이나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는 체질량 지수나 어떤 진단을 내리는 수치 기준이 있잖아요. 예. 이 단백질 부족은 그런 기준 수치가 있을까요? 예, 지금 그거는 아직 우리가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단백질이 부족할 때 나오는 피로감, 하지 근력 강화, 근감소증, 자주 넘어진다, 면역력 저하다, 탈모된다, 피부가 거칠다, 이런 것 등의 증상이 있고 식사량이 현저히 저하됐다. 그러면 단백질 부족을 고려해야지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그런 표준화된 진단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예. 만들 필요도 있겠네요, 그럼요. 나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잡수는 양도 잘 계산을 해야 돼. 기본적인 방향은 똑같으니까요. 근데 다른 지표나 그런 게 만들어진다면 상당히 편안하겠죠. 그렇겠죠. 예.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감소증의 위험은 이 낙상 또 사고로 이어지고, 예. 특히 이제 어르신들에게는 더 위험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지금 근육이 줄어드니까 근력이 줄고 잘 기능도 떨어지니까 당연히 넘어질 가능성이 크겠다. 이건 금방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근감소증이 생겨서 뼈나 관절 쪽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이게 못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골격계가 또 온전하지가 못하게 되고 잘 부러지면서 골다공증이 악화될 수 있는 것도 또 생각할 수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근감소증이 생기면 이렇게 뼈와 근육, 관절 건강만 생각할 게 아니고 각종 만성 질환, 그러니까 비만, 고혈압, 당뇨병, 이런 위험성이 근육 감소로 에너지 소모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거든요. 이것과 연관된 건 당연히 심혈관 질환, 치매, 뇌졸중 많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또한 면역력에도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폐렴이나 말살성 질환에 걸리기 쉬우니까 사망률 올라가는 직접적 원인이 돼서요.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은 골격 근육량이 적을수록 장애 발생 가능성과 사망 위험이 높아져서 적어도 2배 이상 높다는 거. 요거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고 다양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선행 지표로 관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예, 꼭 기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예, 손톱이 잘 부러지거나 갈라지거나 또 피부가 건조하고 심지어 머리카락이 좀 얇아질 때도 이게 단백질 부족 때문이 아닌가 하고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피부, 머리카락, 손톱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기본적으로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케라틴이라든지 또 피부는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구성을 하는데 단백질이 충분히 섭취돼야만 이들 조직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재생하는 것을 유지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나이가 들면서 이런 콜라겐, 엘라스틴, 케라틴의 단백질 생성이 감소하거나 또 적게 드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적어도 섭취량이 부족해서 더 많이 줄어들게 하지는 말자. 그리고 역시 머리카락의 재료 중에서도 특히 그 머리카락을 유지하는데 아미노산 중에서 시스틴이나 메사이온이라는 황을 함유하고 있는 아미노산이 특히 머리카락 건강에 중요하거든요. 예. 이것도 단백질 섭취 충분히 해야 될 거고 손톱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단백질 잘 드셔야 됩니다. 예, 이런 것들도 다 단백질과 연관이 있다는 거 그렇죠.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면역 기능과도 단백질은 상당히 연관이 있다는 거잖아요. 단백질이 모자라게 되면 감염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면역계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단백질로 구성할 수밖에 없는 게 항체라든지 아니면 사이토카인, 보체라는 여러 가지 면역 단백질 자체가 단백질이니까 그 생성이 저하될 뿐더러 또 면역과 연관되는 다양한 세포들이 있잖아요. 들으시면 좀 약간 뜨하시겠지만 T세포라든지 B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있고 또 무슨 자연 살해세포라는 그런 면역세포도 있고 이 세포 자체를 생성하고 세포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에도 단백질은 당연히 필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단백질을 섭취하여야만 감염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전반적인 면역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잊지 마시고 단백질 매우 중요하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 자, 단백질을 잘 챙겨야 하고 그만큼 잘 드셔야 된다는 건데요. 근데 이게 매일 이렇게 단백질을 챙겨 먹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좀 까먹지 않고 단백질을 챙겨 드실 수 있는 거. 예. 예를 들면 달걀을 먹는다거나 난 아침으로 항상 달걀을 먹는다. 그런 것도 괜찮을까요? 어떻습니까? 좋은 습관이죠. 예. 왜냐하면 달걀은 우리가 완벽한 단백질로 불리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 뜻은 뭐냐면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거는 바깥에서 주어야만 되는 아미노산이잖아요. 비필수는 몸 안에서 어느 정도 생성할 수 있지만 바로 달걀, 동물성 그 단백질들이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가 완벽한 단백질로 부르거든요. 그중에서 달걀은 가격적으로도 괜찮고 조리 방법이나 먹는 것도 굉장히 편하고 즉 접근성이 좋으면서 상당히 고품질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권장을 해드리고요. 대체로 성인들은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이 자신의 체중 킬로그램당 0.8g 정도 되거든요. 예. 노인은 부족하기 쉽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많이 드시라고 권하고 있어서 보통 자신의 체중 킬로그램당 1.2g을 드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궁금하잖아요. 예. 달걀 한 개에 얼마나 들었을까? 그렇죠. 예. 달걀 한 개가 이제 웬만큼 크기가 있는 게 50 내지 60g 정도라고 하면 그중에 단백질이 6 내지 7g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 성인 남성 같은 경우에 60kg이라 그러면 거의 한 50g 이상은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하루에 거의 8개, 10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예. 다른 문제가 없다면 그걸로 먹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럼 나 콜레스테롤은 어떻게? 그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실제로 먹는 콜레스테롤로 그렇게 콜레스테롤이 많이 올라가진 않지만 하루에 10개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하루에 1개 내지 2개 이내 정도를 드시거나 콜레스테롤이 매우 높은 분은 노른자는 좀 적게 드시고 더 많이 흰자를 드실 수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때는 콜레스테롤 걱정해서 이 삶은 달걀 드시면서 노른자 다 빼고 드시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요새 알려진 거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된 거고.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거고요. 네. 달걀 외에 좀 손쉽게 드실 수 있는 단백질 어떤 게 있을까요? 동물성, 식물성 이렇게 있을 텐데요. 동물성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고기류, 육류와 달걀, 그리고 생선, 유제품 이런 게 동물성 단백질이죠. 동물성 단백질은 소위 완전 단백질, 방금 말씀드린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다 제공할 수 있고 특히나 근육을 만들 때 꼭 필요한 분지사슬 아미노산이라고요. 류신, 아이솔루신, 말린 같은 것도 풍부해요. 그리고 또 동물성 단백질은요. 식물성 단백질보다 체내에서 흡수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그중에서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을 제공하는 그런 이점을 갖고 있죠. 장점이 매우 많습니다만 너무 많이 먹었을 때 포화지방산 함량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점에서 과다 섭취에 건강 문제가 이어질 수 있어서 좀 적절하게 드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비해서 식물성 단백질은 섬유소나 비타민, 미네랄, 각종 식물성 항산화 물질을 같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이 굉장히 많은데 단점이 있죠. 체내에서 흡수되는 그 흡수력이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떨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필수 아미노산이 식품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은 하나 이상 필요량보다 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 게 예, 훨씬 더 바람직하고요. 그렇겠네요. 예, 식물성은 뭐 아시는 것처럼 콩류, 두부, 씨앗, 네. 뭐 견과류, 많이 통곡물 있죠. 이런데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단백질과 건강에 대한 정보 들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왁스의 화장을 고치고 들으면서 모두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연히 날 찾아와 사랑만 남기고 간 너